국내 증시가 어제는 뒷심을 좀 발휘해줬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하락률을 줄였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 반전에도 성공을 했는데 오늘 밤 사이에는 뉴욕 증시 또 상승했으니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네, 오늘 간만에 또 양대 지수가 함께 올라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실어서 저희 7시 방송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전에 또 점검해볼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뉴욕 증시는 저가 매수에 힘입어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크게 올랐습니다. 1%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한편 이번 주 주요 일정들이 계속해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첫 대선 TV 토론도 있고요. CPI, PPI 그리고 고용 지표까지 발표가 될 예정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상승세를 한 주 동안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왜 저점 매수를 했는지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점 매수를 한 이유, 사실 금요일장에서 크게 하락을 했던 이유가 고용지표에 대한 부진에 대한 우려로 침체 우려가 다시금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월가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죠. 지표가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거나 침체를 가리키지 않는다. 이 정도는 양호하다. 그리고 50bp 인하해야 할 만큼 빠르게 악화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반영을 하면서 주식시장의 매수세가 특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른 종목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대체로 많은 종목들이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애플도 0.04%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강보합이 사실 상승률은 적지만 꽤 큰 의미가 있는데요. 보통 신제품을 공개하는 당일에는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날 장중에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장 막판에 힘을 내주면서 강보합 마감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 이상 올랐고 엔비디아 3.54% 상승 그리고 브로드컴도 금요일 날 급락했었는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애플 옆에 차지하고 있는 알파벳 1.7% 하락했는데요. 이슈로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메타, 아마존, 테슬라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 이슈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겠죠. 애플이 밤사이에 첫 인공지능 스마트폰인 아이폰 16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신제품을 공개하는 당일에는 과거 사례를 보면 주가가 하락하기 마련이었는데 장중에 1%가량의 하락세를 딛고 0.04% 강세로 마감을 했죠. 지금 워낙 저가 매수일까 이런 심리가 있다 보니까 강하게 장 막판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편 애플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종목들도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일단 암홀딩스, 아이폰 16에 이 암의 차세대 칩 디자인이 사용될 것이란 보도가 아이폰 공개 이전부터 나왔고요. 이 보도에 따라서 7%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레스메드는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업체가 되겠는데 밤사이에 2%가량의 오름세를 보였죠. 애플워치 10에서 이 수면성 무호흡을 알려주는 기능이 탑재됐다고 하는데요. 이 수면성 무호흡증, 지금 애플워치를 차고 있는 사람들 중에 80%가 자기가 해당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 무호흡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의료기기를 찾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레스메드의 주가 함께 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밤사이에 올랐던 만큼 국내에서도 애플 관련주 전장에서도 상승했는데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국내 증시 은주 앵커와 함께 점검할 때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빅테크 중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가 애플 매수세 있다는 점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애플 밤사이에 강보합 마감했는데 계속해서 모더레이트 바이 매수 의견이 계속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35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중에서 25개의 매수 의견이 나타나 있고요. 사실 매도 의견도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클레이즈가 매도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도 가장 낮은 $186를 제시를 했죠. 하지만 이 투자 의견은 아이폰 16이 공개되기 전에 8월 말에 나온 투자 의견이거든요. 과연 공개된 이후에 바클레이즈의 의견이 바뀔지 이 부분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빅테크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알파벳 클래스 A 주식이 1.33%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검색 시장에서 반독점법 재판에서는 패소를 했는데 이번에 또 미 법무부가 디지털 광고 시장에 대한 반독점법 재판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는 구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가 추이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엔비디아 밤사이에 3.54% 상승을 했는데 월가에서는 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수 의견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반도체주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움직일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테슬라 2.63% 올랐습니다. 자율주행 모멘텀이 살아있는 모습들이죠. 과연 10월 이벤트에서 이 모멘텀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내용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빅테크에 대해서 그래도 계속해서 내리면 오르는 그런 심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유틸리티도 주목할 만하다, 유틸리티 핫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올해 퍼포먼스, 올해의 수익률이 되겠는데요. 유틸리티 섹터가 가장 큰 올해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테크보다도 더 높은 17.32%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죠. 그리고 이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식 펀트 전략가는 유틸리티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을 동일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이 유틸리티가 방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웃퍼폼하기 마련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내년에 최종 금리가 3.25%까지 내려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다 보면 유틸리티가 가지고 있는 배당의 매력도는 오히려 커질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관련해서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유틸리티에 대한 그런 주목도 계속해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일단 강하게 반등을 했죠. 국내 증시 어제 뒷심을 보이면서 하락률 줄이거나 상승 반전했는데 뒷심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애플 그리고 관련주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오늘 애플 관련주 국내에서도 상승세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또 엔비디아 반등을 했는데 반도체주 특히 삼성전자가 힘을 내주면서 국내 증시 끌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테슬라 자율주행 모멘텀 살아있죠? 자율주행 관련주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장 정리해봤고요. 미국과 한국도 연결시켜봤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이슈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네, 어제 우리 증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개장 전 꼭 지켜봐야 되는 이슈들까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래도 좀 장 후반 갈수록 힘을 내줬던 우리 증시죠. 코스피는 약보합권에 마무리가 됐지만 코스닥은 1%대 나름의 의미 있는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714선까지 올라왔고요. 아직까지도 시장 안에서의 수급이 부족하다라는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일단은 모멘텀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운데 최근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현황을 통해서 시장 안에서의 흐름도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추석을 앞두고 최근에 방어주가 나름 잘 팔리고 있습니다. 방어주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대표적인 통신주인 KT가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것에서 그렇게 느껴볼 수 있겠는데요. 추석 지나고 나면 이제 FOMC고 FOMC에서 금리 인하는 확실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어주나 혹은 유틸리티주 관련주들 위주로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 코스닥 쪽에서는 늘 잘 가던 종목들이 여전히 핫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 제약바이오주들 위주로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위주로 이 수급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도 사실 분위기는 동일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관 쪽에서는 어제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담아내는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SK하이닉스 나름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어제장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럼 이슈별로 놓고 봤을 때 시장 흐름은 어땠을까요? 결국 돌고 돌아서 정답은 제약 바이오일까요? 어제도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크게 세 가지 섹터로 놓고 어제 시장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위고비 출시가 되죠. 일론 머스크, 킴 카다시안과 같이 굉장히 유명한 셀럽들이 이 위고비로 인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이미 작년부터 시작해서는 굉장히 큰 화두였습니다. 드디어 다음 달에 우리나라에도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을 어제 시장 안에서도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이 나왔고요. 대표적으로 대봉 LS가 상한가, DXBX는 25%대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성인들의 비만 환자 이 인구수가 12억 명이 전 세계적으로 넘을 것이다라는 통계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비만약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 관련주들 안에서도 어제 셀리드가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요. 코로나 새로운 변이와 관련된 백신 500만 회분이 이번 주부터 도입이 되고요. 다음 달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 어제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간 종목들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또 항암제 관련주들 위주로는 또 개별 호재가 작용되면서 상한가에 두 종목이 안착을 했습니다. 이 하이트론 같은 경우는 항암제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으로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네오 이뮨텍 같은 경우도 현재 차세대 면역 항암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죠. 동일하게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제약바이오주 지난 한 주 동안은 약간은 좀 수급이 빠지는 모습이 나오다가 어제장에서 다시 한번 내가 아직까지는 주도주다라는 역할을 톡톡히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9월 들어서는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이슈들 모멘텀이 상당히 풍부하게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달 내내 계속 좋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죠. FOMC 통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당장 이번 주에 열리게 되는 이 ESMO 3대 암학회로 불리는 유럽 종합학회가 열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암과 관련돼서 연구 개발해오고 기술을 만들어왔던 부분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지는 만큼 해당 암학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기업들 위주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대장주로는 한미약품이나 ST팜, 루닛이나 HBL 등이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데 금요일장 전까지 관련주들의 변동성 체크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개장 전 우리가 체크해볼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애플의 아이폰 16이 간밤에 공개가 됐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되는 첫 번째 아이폰인 만큼 많은 시장에 기대가 있었는데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이제 이모티콘도 직접 만들고 통화나 글도 요약을 해준다라는 소식들 전해왔죠. 사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소식에서 크게 업데이트된 것은 없기 때문에 주가가 급격하게 애플의 주가가 변동성을 보여주진 않았고요. 일단 국내 버전 같은 경우는 언제 제공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애플 측이 언급을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중국어나 일본어도 이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번 애플 아이폰 안에서 그나마 좀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카메라와 관련된 부분이 될 텐데요. 이 새로운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촬영부터 AI 시각 검색까지 모두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 모델에는 역대 가장 큰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는데 이 아이폰에 적용되는 디스플레이 우리나라가
회사가 이 부품들을 가지고 오고 있는 만큼 호재로 보여질 수 있겠고요. 총 4가지 모델명과 가격도 원화 가격으로는 이렇게 책정이 현재는 가능해 보입니다. 기존 모델 그대로 책정이 되는 가격들인데 그래도 지난번에 출시했던 가격과는 크게 차이가 없는 모습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부담을 덜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폰 출시가 또 뜻깊은 것은 바로 한국이 처음으로 1차 출시국에 포함이 됐다라는 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는 13일부터 국내에서 사전 예약이 가능하고요. 20일부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정식 출시가 된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폰 16과 함께 애플워치 10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의 에어팟 4도 동시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소식들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간밤에 애플 이슈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은 어떠했을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애플 주가 자체는 장중에 좀 낙폭을 키워가다가 장 후반에 힘을 내주면서 결론적으로는 강보합권까지 올라오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관련해서 또 다른 관련주로 풀어갈 수 있는 암홀딩스나 레드메스 쪽에서의 변동성이 나왔다라는 게 오늘 국내에서도 관련주들 추가적인 수혜로 주가 변동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월가에서는 주가 면에서는 사실 그렇게 애플이 아이폰 신작을 공개했을 때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늘 작용되지는 않는다라고 코멘트를 한 부분은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아이폰 수혜주들 전날 종가 현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래도 나름 일제히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에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대장주들 나름의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는데요. LG 이노텍이 어제 2.5% 정도 올랐네요. 이 아이폰 향의 매출 비중이 80%가 넘는 대표적인 애플의 수혜주인 만큼 오늘 관련주들의 변동성 다시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 이달 안에 이제 발표가 되는 만큼 밸류업 지수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시간에서 남양 관련주들이 상한가에 모두 안착을 했습니다. 주주 가치를 높이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어제 시간의 주인공은 남양이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장 초반에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사주 소각과 액면 분할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우선주와 남양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1년 만에 백미당의 새로운 매장을 남양 유업이 열었죠. 올해 1월에 최대 주주가 한행코로 변경되고 나서 3월 달에 경영권이 본격적으로 교체가 됐는데 그 이후로 보여줬던 첫 번째 행보인 만큼 해당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지금 신사업 추진에 주력을 가하면서 남양기업이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익성 중심의 신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매출까지 연결될지 지켜보시고 2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었거든요.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남양유업은 0.7%대 오름폭 그리고 우선주는 변동성이 없었는데 두 종목 모두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한 만큼 오늘 개장 직후의 변동성 주의를 해보시죠. 마지막 이슈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도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장중에 있었죠. 근데 간밤에 해리스가 직접 DMZ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동맹 강화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한국 DMZ와 관련된 이야기를 간밤 풀어냈는데요. 이 해리스 캠프 정책 개요 발표 소식을 가지고 오면서 이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가지고 왔던 주요 외교 활동을 소개했는데요. 그 안에서 한국의 방한 소식과 함께 DMZ 단어를 꽤나 비중 있게 다뤘다라는 부분이 혹시 오늘 관련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 되지 않을까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비 대선 토론도 있는 만큼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들의 변동성 원래도 예견돼 있었지만 직접 언급까지 나왔던 만큼 DMZ 관련주 위주로 오늘 점검을 해보시죠. 어제는 한국전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관련주들의 오름폭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돼 있는 만큼 시장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개장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장 좀 안 좋았죠? 여기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어제 마감은 2,535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사실 장중 2,500선이 이제 무너지면서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2,500선이 무슨 이제 일종의 꼭 뭐 지지를 해야 될 뭐 일종의 마지노선이다 뭐 이런 개념은 아직은 아닌데 어쨌든 이 큰 지지선대가 하나 깨진다라는 건 시장에는 이 불안감을 더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특히 어제 외국인들 5천억 넘게, 어제 5,400억 넘게 순매도를 했거든요. 5거래일째 연속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 수급적으로도 시장이 특히 코스피 시장이 좀 살아날 만한 반등을 할 만한 그런 모멘텀을 찾기가 참 쉽지 않았던 어제 그런 하루였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회복을 하면서 2,500선을 회복을 하면서 그나마 종가로 2,500선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데서 좀 위안을 삼을 정도였다. 참 투자 심리가 어제도 좋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나마 코스닥 반등을 하면서 플러스로 돌아섰던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후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 어제 분위기를 만들었던 거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컸다라는 게 작용을 했겠고요. 여기에다가 크리스토퍼 윌러 이 연준 이사가 비컷에 대한 얘기 뭐 그런 걸 뉘앙스를 시사한 것만으로도 시장이 되게 이제 불안한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식으로 좀 조금 확대 해석을 했다라는 생각도 좀 어제는 좀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이제 내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또 금리 규모가 인하 규모가 이제 25pp가 아니라 50pp 즉 비컨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자꾸 다시 이제 엔케이 트레이드 청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 좀 불안심이 더 커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더 크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뭐냐면 이제 추석 연휴 문제인 건데요. 다음 주에 이제 3일 연속 추석 연휴 때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거래일 기준으로 3일을 연속으로 쉰다. 이게 사실 참 부담스러운 겁니다. 역대 이 추석이 들어있던 그 해, 그 달이죠. 그게 9월이든 10월이든 간에 항상 거래량 기준으로 그 평년치에 비해서 한 1조에서 1조 한 5천억 정도 거래 규모가 줄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쉬는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투자자들이 일단 물량을 좀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거래 자체를 줄이는 이런 현상들이 매년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상식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이고요. 올해 특히 이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는 이유는 우리 연휴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FOMC가 열려서 거기서 이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비컷인지 베이비컷인지 베이비스텝인지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더 크게 투자자들한테 느껴지고 있다. 그게 어제 시장을 이렇게까지 좀 짓눌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오늘 새벽에 뉴욕 시장이 1% 정도 다들 반등을 했죠.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 상황만 생각하면은 또 8월 초에 이런 폭락장이 또 오는 게 아니냐 걱정을 들 법한데 일단 다행히 어제 우리 장도 반등을 좀 했고 뉴욕 시장도 플러스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폭락에 대한 우려감은 좀 많이 덜어낸 하루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요.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았습니다. 표현은 이제 블랙 먼데이라고 제목은 나왔는데 사실 뭐 지난 한 달 전에 월요일 날에 이 8월 5일 날이죠. 그때 블랙 먼데이 수준은 뭐 현격하게 차이가 좀 있어서요. 그냥 하락했다 정도로만 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제 아시아 증시 어느 정도 떨어진지 한번 화면에 좀 나오네요. 보시죠. 니케이가 0.5% 가까이. 그다음에 상하이 종합, 홍콩 항생 지수 1.3~4% 정도, 대만도 그렇고 1.3% 정도 떨어졌고요. 사실 어제 니케이 지수 오전장 분위기는 이런 지난 한 달 전에 블랙 먼데이 분위기였습니다. 장 초반에 3% 이렇게 넘게 폭락을 하면서 또 재현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감이 사실 아시아 시장 전반에 좀 드리워지긴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니케이 지수도 오후장 들어오면서 반등을 계속하면서 낙폭을 많이 줄인 거죠. 0.48%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일단 아시아 시장, 일본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시장도 폭락 분위기에서는 좀 많이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어제 좀 이 시장 상황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런 겁니다. 낙폭이 좀 컸었던, 물론 이제 나중에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만 시장도 그렇고 지난달 8월 5일 날 생각하면 일본이 12%, 우리가 8%, 대만도 8% 넘게 급락을 했었죠. 결국은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관련된 AI주나 반도체주들의 주가들이 계속 부진한 이 여파가 계속해서 우리 세 나라, 아시아의 세 나라 시장,
즉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세 나라 시장에 특히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다라는 게 어제장에서도 좀 재확인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뭐 계속해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즉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반도체 주가들이 오르지 않으면 우리 시장이 좀 눈에 띄게 살아나는 이런 흐름을 찾기는 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다시 들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커지고 있는 거, 이 부분도 또 하나의 좀 큰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다. 이렇게 또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소식은 자사주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올해 밸류업 이 테마가 만들어지는 이후에 가장 관심이 큰 어떤 이슈는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하는 거죠. 매입하는 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소각을 해야지 이게 주가에 굉장히 큰 어떤 혜택이 된다,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올해 들어서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한 회사들 이를 살펴보니까 주가가 꼭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즉 자사주 소각 플러스 주가 상승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는 게 자사주 소각 공시하고 난 이후의 주가 등락률 현황을 좀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공시 후 다음 거래일 기준이라는 걸 이제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백산이 10%, 둘이라는 데가 0.3%, 키움이 5% 정도 오른 반면에 코스닥은 크레버스, 나우아이비, 제이스 메디컬 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지는 못하고 뒤로 밀렸습니다. 물론 제이시스 메디컬은 그냥 약보합 수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플러스로 확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 가장 큰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은 이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 저평가 인식이 있어야지 자사주 소각에 따른 주가 반등의 영향이 있었고, 이 부분이 즉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코스피 상장사에 좀 더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 상장사들은 이 자사주 소각 이후에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올랐고요. 반면에 코스닥 상장사들은 이 저평가 인식이 좀 낮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사주 소각을 했어도 주가가 별로 안 오르고 떨어진 회사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 또 하나 덧붙이면은 결국은 재무구조가 괜찮은 회사들,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자사주 소각을 해야지 주가가 오르지, 재무구조가 형편없는 회사들이 자사주 소각했다고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이번 자사주 소각에 대한 주가 영향, 이 부분에서 좀 결론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사주 소각했다고 무조건 이제 일단 그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따라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한번 더 살펴보셔야 된다.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번 분석 결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낸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올 2분기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영향이 컸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HBM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엔비디아예요. 결국 이제 D램과 그러니까 범용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워낙에 잘 팔렸고 또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2분기까지였는데 3분기로 들어서면서 좀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나온 내용을 보니까 일단 반도체 D램, 범용 반도체 D램의 단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도 매출은 제목에서 보시면 14%가 증가를 하긴 했는데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다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매출은 늘어났는데 출하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조금 뭔가 이게 일종의 약간 둔화되는 시그널이 아니냐. 그러니까 D램 가격이 좀 떨어지고 낸드 플래시의 출하량이 줄어든 게 뭔가 좀 조짐이 나타나는 게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어서 오늘 이 얘기를 좀 준비를 한 건데요. 일단은 그 트렌드포스 얘기를 들어보면 2분기에 글로벌 낸드의 매출은 보시는 것처럼 14%가 늘었습니다. AI, SSD 수요가 증가한 이런 영향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출하량은 1.4%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출하량이 줄었는데도 매출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단가가 올랐다라는 점에서 이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판매 단가가 15% 정도가 좀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면 이제 범용 D램의 단가 조금 떨어지고,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도 아직 매출은 좀 올라가고 있지만 평균 판매 단가는 오르고 있지만 출하량이 좀 조금씩 부진해진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조금 이제 둔화에 대한 느낌들, 그러니까 반도체 쪽 수요에 대한 둔화에 대한 어떤 의미, 느낌들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명확하게 눈에 띄게 이를테면은 낸드라든가 D램에 대한 수요가 줄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건 아니긴 한데요.
일단 단가가 조금씩 둔화되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고 출하량이 좀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재고 조정을 좀 업체들이 한다는 얘기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것만 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한 분기 정도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이 낸드라든가 D램의 이 판매량 또 판매 단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다시 한번 볼 때가 좀 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 기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얼마 전에 이제 제약바이오주 고점에 대한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일단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자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 그 시점부터 좀 조정이 오는 종목들이 대거 네, 포착이 됐었고요. 어제는 또 오랜만에 다시 주도주 역할을 해주면서 또 강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이번 한 주 자체가 바이오주에게는 또 굉장히 중요한 한 주잖아요. 이벤트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또 기대감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생물 보안법 이번 주에 이제 뭐 결과가 나온다라는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우선 뭐 이번에 통과될지 여부는 봐야 되겠지만은 네. 지금 공화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선명성 경쟁 이런 걸 놓고 본다 그러면은 통과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대하는 쪽이 오히려 좀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에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글쎄요 지난번처럼 로비에 의해 가지고 뭐 지체가 되지 말란 법은 없겠지만 굳이 먼저 나서 가지고 그걸 방해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고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CDMO 업체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호재는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당장에 그게 우리한테 폭발적인 어떤 수혜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모멘텀으로 보면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주가가 급등을 한다 그러면 네. 추격 매수보다는 저는 일단 가지고 있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이 CDMO라든지 복제약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다 가진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강자는 중국을 제외하고 얘기하면 또 인도라는 시장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가져가는 건 분명히 아니고요. 네. 분명히 확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쪽 관련된 주식들 중에 대표적인 국내 기업체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고 셀트리온도 이쪽을 강화한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ST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바이넥스 뭐 이런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있는데 네. 이런 쪽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은 계속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그게 표결이 되는 건가요? 오늘 오전에
표결이 나오나요?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체크는 그러니까 안 뭐 해봤어요. 오늘 표결을 해서 이번 주 안으로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걸로 저도 체크를 했는데 일단 말씀해 주셨던 그 종목들 이미 상반기부터 이 기대감을 안고 주가 상승은 많이 반영이 네네. 됐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 있어서 위치가 지금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밸류에이션으로만 놓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CDMO 업체들 대비해 가지고 결코 싸지 않습니다. 싼 가격은 아니에요. 그만큼 일정 수준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올라간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올라가는 거는 제한적일 것 같고 네. 만약에 상승폭이 있다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낫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중장기적인 그림을 놓고 본다 그러면 네. 중국을 배제하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 관련해 가지고 수혜는 분명히 받게 될 거고 특히 이쪽에서 확장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의 그림은 나올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셨으면 합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이슈를 반영한 가격일 수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 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길게 봐야 된다 말씀을 주셨고 자, 그리고 지금 여러 학회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죠. 간밤 미증시에서도 서밋테라피틱스가 55%나 급등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학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이 정도다를 저희가 일단 간밤 미증시에서도 확인을 해봤는데 또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유럽 종양 학회가 될 것 같아요. 기업들 많이 참가를 하죠, 이번에? 많이 참가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하는데 작년 대비해 가지고 임팩트는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체들 같은 경우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렉나자 이제 임상 결과와 관련해 가지고 에스모에서 발표가 있었고 그것이 곧 임상 3상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을 많이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면 네. 이번에 렉나자는 어차피 FDA 승인을 받았고 물론 이제 리브리반트 SC 제형으로도 또 추가적으로 임상을 할 거고 단독 임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이전보다는 좀 모멘텀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 외에 참여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렉나자처럼 이제 그 FDA 승인이라든지 이런 임상 최종 단계에서 결과가 임박한 거는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럼 초기 임상과 관련된 주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때 많이 오르거나 하는 경우는 다분히 좀 테마성으로 오르는 걸로 보셔야 되는 거지. 이거는 사실 그럴 때마다 자료를 업데이트해 놓으시면 네. 나중에 가가지고 이런 회사들이 진짜 구체화됐을 때 성과가 나오는 거지 그때 그냥 바로바로 흥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간밤에 일단 미증시에서 보여졌던 이 서밋테라피틱스 비소세포암 관련해서 일단 임상 3상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왔다가 50%나 급등을 했잖아요. 이것도 다 일시적인 거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국내 업체들과 관련된 얘기를 한 거고요. 거기서 이제 글로벌 업체 그 서밋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얘기했던 거는 네. 그 타겟 대상이 키트루다라고 하는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훨씬 좋은 효용성을 보여줬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네. 급등을 했는데 네. 그것도 다분히 좀 상징적인 의미는 네. 키트루다 자체가 글로벌 마켓에서 분기당 10조를 파는 회사입니다. 그럼 마켓 사이즈가 40조고 시간이 갈수록 더 올라가겠죠. 가격도 올라갈 것이고 수요자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시장을 갖다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일단 올랐다라는 거 보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서밋 같은 경우도 이 적응증과 관련된 부분이 키트루다가 지금 한 30개, 40개 가까이 됐거든요, 적응증은. 그게 다 일일이 다 검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일단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측면만 가지고 일단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지만 국내 업체를 국한해서 봤을 때는 참여하는 업체들이 보여주는 이번에 임상 결과라든지 발표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임상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좀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을 좀 낮추고 보셔야지 거기에 흥분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가 좀 기대감을 키워갈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이사님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네. 훑어봤는데 이거 네. 참여하신 업체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유한야행 관련된 거를 계속 제가 백업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글쎄요 여전히 유한양행인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유한양행이 앞으로 추가적인 것들이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SC 제형 그 병역 투하라는 건지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향후 포텐셜은 있기는 하지만 그 외의 업체들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네. 이 회사는 앞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지켜봐야겠다.
이런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거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도 그 안에 그나마 좀 유한 양액을 지금까지 봤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확실히 이번 학회 엄청난 기대, 뭐 테마성까지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기대감을 가져가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미리 언지를 주셨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HLB 이 그룹주 자체에 대한 주가도 변동성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이 FDA 재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지금 이렇게 변동성 나오기에 구간이 알맞는 구간일까요? 제가 FDA인데 HLB 관련해가지고 네. 질문 받을 때마다 네. 좀 난감한데요. 일단,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네. 그 회사에 대한 이제 컨셉이 어느 정도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지금 개발하는 신약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신약과 관련해서 비교도 좀 해보고 하면서 네.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일단 자료가 많이 부족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신약 승인이 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독특한 거는 회사가 한 7개인가 8개가 상장이 돼 있어요, 지금. 근데 문제는 그 회사들 대부분이 다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리보세라닙 쪽으로 이슈화돼서. 그렇게 되면 그 회사들 전반을 놓고 시가총액을 보면 약 15조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 회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신규 접근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본인의 판단이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 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어느 정도 밸류를 줄 수 있으니까 네. 관심을 가져보시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나의 주제로 너무 많이 분할 상장돼 있는 HBL 그룹주 함께 대응 방법 세워가기에는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또 어제 시장 안에서 또 큰 폭의 오름폭을 보였던 게 바로 비만 치료제 테마 관련 주들이었죠. 위고비 이제 다음 달이면 국내 출시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관련주들 기대감 사실 몇 달 전부터 나오기는 했거든요. 고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제가 앵커님께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자, 위고비 하면 이제 글로벌에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비만약 치료제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운자라고 하는 회사 제품도 네. 또 이제 들어오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럼 국내에서 이 비만약 치료제를 개발을 한다. 네. 그러면 그 회사의 제품이 네. 소위 이제 주류가 될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경쟁력이 좀 약화될 수 있겠죠. 일단 가격 경쟁도 나올 수 네.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효용성 문제도 나올 수 있고, 효용성이 국내 업체가 월등히 낮다 그러면 거꾸로 치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가능성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보다 높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나라 제약이나 바이오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쪽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여태까지 진행해 왔던 것들이 그만큼 짧기 때문에 국내에서 주로 진행이 돼가지고 시장에서 붐을 일으켰었던 걸 보시면은 네. 실제 신약 개발사, 그 비만 치료제 신약 개발사보다는 이 플랫폼 회사들이죠. 말하자면 약효 기간을 늘려주는 롱 액팅이라고 하는, 그죠?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주로 급등을 했었고 반응을 보였었는데 이 회사들이 최근 1년간을 놓고 보면은 이슈 메이킹을 했던 측면이 많아요. 대신에 물론 나중에 거기서 뭐 공식 계약이 되고 네. 뭐 하게 되면 회사가 달라지겠지만 1년의 패턴을 놓고 봤을 때는 이슈 메이킹을 해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상장해가지고 기존의 그 프리코스닥 당시에 상장했던 지분들 엑시트하게 해줬거나 아니면은 결국 자본 조달 이슈가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어 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어디까지 판단을 해야 될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롱액팅제 기술로 해가지고 사실 어느 정도는 올라와가지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쪽에 대해서 저는 투자를 좀 판단을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오히려 본다고 하면은 신약 개발사 중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그 제약사 중에서 네.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좀 구체화되고 있는 데는 한미약품 정도가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아마도 그 비만 치료제도 그렇고 동양인과 서양인의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동양인에 특화된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나섰는데 네. 그나마 우리가 좀 임상 단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실 것 같은데 그 외 나머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리지널이보다는 약간 테마성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기존의 글로벌 비만 치료제들을 월등히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 국내에 정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고, 그 안에서도 그나마 한미약품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겠다 설명 주셨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여러 가지 테마와 이슈들이 시장에 잔존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기대감을 받아가는 게 바로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리는 또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석 이제 지나고 나면 금리 인하 단행하죠. 제약바이오 계속 봐도 될까요, 그러면? 제가 그 단기 고점 시그널, 그다음 과열 시그널 나온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네.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계속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일단은 조정받는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네. 받아야 되는 시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학회 이벤트로 해서 주가 오르면 저는 오히려 늘리는 쪽보다는 비중을 좀 줄이는 쪽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게 이 9월 달을 이용을 해가지고 주가가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이루어진다 그러면 핵심주 위주로는 여전히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다라는 측면에서 9월 달은 고점에 주식을 고점이 나온다 그러면 좀 줄이시고, 좀 빠졌을 때 제약바이오 주식은 조금 모아보셔도 괜찮은 그런 시즌이 아닐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와 함께 중기적으로 당연히 긍정적이지만 만약 학회 이슈와 함께 갑자기 급격하게 가격 변동성이 나왔을 때 오히려 고점에서 일부 매도를 하고 또 저점에서 다시 공략을 해보는 그런 방안도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선우입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아침인 지금은 내륙 곳곳에 안개가 껴 있는데요.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 전라 동부, 경북권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에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저녁부터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내일까지 20에서 60, 많게는 80mm 이상 비가 오겠습니다. 늦은 더위가 찾아오며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오늘 낮은 어제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광주와 대구는 34도까지 오르며 어제 낮보다 1, 2도가량 기온이 더 높겠는데요.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물을 충분히 자주 드셔서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게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기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6도, 춘천은 23도입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청주 34도, 대전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울진 21도, 속초 24도로 아침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30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 25도, 부산 26도, 제주는 28도로 후텁지근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33도 내외로 무덥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에는 물결이 최대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는 흐려져 비도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남, 경남,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 목요일인 모레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금요일에는 중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더운 날씨에 대기가 불안정해 곳곳으로 소나기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직 더위가 여전하네요. 그렇다면 국내 주식시장도 뜨겁길 바라면서 오늘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까지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